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장 마감 영상 후에 몇 개 주요한 사항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큰 내용으로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방암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대장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도 그렇고요. HBS 시스템도 그렇고요. 정말 하루가 멀다 오고 좋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최근 흐름만 살펴보시면 LB는 2.16 사태 이후에 리보세라닙이 살짝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 미 FDA에서도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인정해주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또 위암, 폐암에서는 완전 가려도 나왔고, 육종에 대해서도 확실히 좋은 결과,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 분명 최종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딱 문제가 하나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뻥 차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NDA인데요. NDA만 제대로 신청을 하고 품목 허가를 받는다면 분명히 넓은 적응증, 이런 넓은 적응증에 특히나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병용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적응증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에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선양암도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해서 상반기 내에요. 그래서 빠른 상업화를 하겠다. 이뮤노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상반기 내에 임상 이상을 마치고 빠른 상업화를 하겠다. 그래서 선양암, 그다음에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 ITI-1000은 곧장 임상 이상 끝나고 곧장 빠른 상업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4월인데 하나씩 좋은 결과를 내주었어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필리아도 사실 작년 말에 유럽이랑 에로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1분기가 좀 있으면 지나가니까 이 역시도 좀 있으면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학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슬슬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 내용인데요.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적정 패스, 적정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핵심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KIFRS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요.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원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표시 통화는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지분 투자 비율대로 계산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화 환산은 공정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으로 있는데,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빠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금이랑 현금에 준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름 현금화 시키는데 빠른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금융 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 상품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래서 요게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회계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까 이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요건은 단기 매매 목적 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기포손 공정가치 금융자산 또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금융자산,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길게도 지어놨네요. 어찌되었건 단기 매매 목적이 일반적이고요. 요렇게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요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얘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공정 가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변하면 이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포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정하는 분류 요건이 채무증권 중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 또는 매도 사업 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쉽게 말해서 채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그 다음에 원금을 받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단기 내에 매도할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얘가 아닌 경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등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얘 측정은 최초 인식한 다음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요. 공정가치 변동, 예, 금융상품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가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 배당 수익을 기포손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포손. 아까는 단기손익이었고 근데 이제 처분하는 경우 기포손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기포손으로 갔다가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짝 까다로운데 어찌되었건 기포손으로 갔다가 단기손익으로 간다는 거,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뭐 등등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회계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 내용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 제거 뭐 이런 게 있더라. 쭉쭉쭉 넘어갈게요. 금융부채 아까 금융자산을 봤으니까 이제 부채를 봐야 되겠죠. 근데 금융부채도 보니까 똑같아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부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이름도 참 길게 지어놨네요. 등등등등 어쨌든 등등등등등 쭉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있겠죠. 재고자산은 근데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은요 취득 원가에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모든 원가를 포함한 게 재고자산인데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뭐 패스할게요. 투부 투자부동산 있고요. 유형자산 유형자산도 중요는 하나 우리가 구태여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패스를 할게요. 대신 요거는 아세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은요 최초 인식한 이후에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을 하고요. 원가 측정한 다음에 이후 취득 원가에서 감루 빼고요. 손루 뺍니다. 감가상각한 것도 빼야 되고요. 손수단 차손 누계도 뺀 게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무형자산 나름 무형자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잖아요. 바이오는 대다수가 무형자산인데 뭐 일단 영업관 같은 경우도 중요는 하나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랑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대신 개발 활동하는 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랑 개발 활동이 중요한데 뭐 어찌됐건 요것도 요 정도만 아시고 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쭉 내리다 보니까 요 매출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펀드 예치금 기타 금융자산의 펀드 예치금 별 3이 있습니다. 별 3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재판 진행 중이죠. 하이투자증권이랑. 그래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및 불안전 판매로 인하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 있는데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고 나름 오늘도 제가 아까 옵티머스 건도 설명을 좀 드려서 나름 또 변수 중에 하나예요. LB의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리다가 다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지분 비율대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별 1을 보니까 이민요믹이 있어요. 이민요믹 지분율이 41%인데 당사의 지분율은 50% 미만 41%인데 해당 법인의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결과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51%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포함시켰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참고로 이민용이 얘기 나왔으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상반기 내 사실은 3월 내지는 4월로 예상이 됐습니다. 빠르면 ITI 1000 임상 이상 발표인데 어찌되었건 이민우믹도 사실 이제는 LB한테 만약에 한 단계
잘못된 주식 가치를 원한다면 분명히 리보세라닙 하나로는 좀 힘드니까 이민요믹이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민요믹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무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폴첸 박사한테 우리가 리보세라닙의 원천 권리를 다 사왔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특허권을 양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산업재산권이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투자증권이랑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 다음에 종속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대한 가치평가 시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관련 불확실성의 반영. 사실은 바이오 기업에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또 게다가 무형 자산이기도 하고 위험성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물며 현재 내일 모레 정확히는 24일인데 24일 증선이 개최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원래 627이 있었다. 627 때는 보면은 PFS는 좋았으나 OS 지표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8월 상반기에 FDA와 프리 NDA를 신청을 했다. 결국 이제 2019년 가을 에스모 때 전체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이제 10월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2019년 10월 프리 NDA 미팅에서는 제가 지금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약 2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갈 때 첫 번째 에스모, 두 번째 삼각합병, 그리고 마지막 프리 NDA로 이렇게 급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 NDA 때 FDA에서는 사전 제출한 1차 지표인 OS 결과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레바는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과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여 제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임상 데이터는 아무래도 왜 지난번에도 가속 승인 제도를 언급을 하면서 임상 4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은 팔리고 있고 위안 3차 치료제예요. 그리고 이미 판매한 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후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후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겠다는 제안을 이제 엘레바에서 FDA한테 한 거죠. 그래서 FDA는 상기 제안과 별도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 빼고 또 별도로 약동학 실험 그리고 CMC의 자료 보완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레바는 FDA에서 요구한 대로 약동학 실험을 완료를 했고 CMC에 대해서도 준비를 마쳤는데 요게 이제 문제죠.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그리고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자료 확보는 현재 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불확실성,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하여 위암 3차의 성공 확률을 19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바.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는 위암 4차 이야기는 없고 곧장 위암 3차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위암 말기인데 우리가 이미 예측은 했습니다. 위암 3차로 예상은 했었는데 여기서 위암 3차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위암 3차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이만큼의 송산을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 3차의 성공 확률을 재료로 가정했을 때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돼야 하는 가치 감소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쎄 이렇게 손상을 반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안 3차인 거랑 그리고 데이터 수집인데 데이터 수집을 추가 수집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임상 데이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수 중에 하나죠. 이거 이제 24일 날 있는 건데 어찌됐건 회사는 이때부터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이만큼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연구 임상 논문이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리보세라닙의 폭넓은 범용성 그래서 시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더라. 그리고 약의 효능이 좋더라라는 게 계속해서 입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방암이 있네요. 전이성 유방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
표준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셔허 의학원에서는 헐투 네거티브를 가진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 표준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환자, 글쎄요 좀 많이 어려운 임상이긴 하죠.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 이것도 병용요법인데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11개월간 진행된 연구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OS 중간값이 20.4개월 나왔고요. PFS 중간값이 6.9개월, ORR은 35.5%, DCR은 이만큼 나와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높은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실패한인데 실패한이라고 했네요. 요거 알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임상 결과는 프론티어스 인 언컬러지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장암인데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3차 치료제로 론서프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대장암인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표준 치료에 실패한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3차 치료제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요. 3차 치료제로서. 그리고 또 여기도 표준 치료에 실패한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어려운 임상이었는데 치치하얼 제1병원 인 것 같아요. 중국의 치치허얼이라는 그런 병원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2차 표준 치료에 실패한 대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ORR, DCR, PFS 중간값 이 4개월로 남았고 1년 생존율은 약 2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사실은 요즘 FDA에서 품목 허가를 해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질, 환자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투여한 이후에 환자들의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표준 치료에 실패한 것에 대한 임상이었는데 실패한 대장암 환자 대상 리보세라닙의 3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론서프랑 하고 있는 대장암 3차 치료제도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위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위암은 3차, 4차 치료제 현재 NDA를 앞두고 있는 게 그거고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이랑 지금 현재 병용요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 조만간 발표될 것 같은데 이미 나왔어야 되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으로 수술이 어려운 중증 위암 환자 대상으로 효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진화시의 광푸병원 연구진은 수술이 어려운 상태의 위암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역시도 좀 전에 거랑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태의 임상이었는데 리보세라닙과 파클리탁셀의 병용 치료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부분 간에 나왔고요. SD, ORR, DCR이 나왔고 3년 전체 생존율이 52.9%, 대조군의 8.3%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차이를 보여줬네요.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파클리탁셀을 병용 치료한 결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예후가 양호하다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모범 답안이었고 이거는 이제 위암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이랑 병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리보세라닙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인데 이 역시 표준 치료에 실패한 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효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허난 암 병원에서 한 건데 표준 치료에 실패한 소세포 폐암 환자 중 추가적으로 선택할 약물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치료에도 실패했고 추가적으로 선택할 약물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병용을 했는데 임상 이상 연구 결과 보니까 PR 21%, PFS 중간값 3개월, OS 중간값 5개월, ORR, DCR, 그다음에 6개월 전체 생존율이 이만큼 12개월 전체 생존율이 이만큼 보여줘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의 유의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만큼 좋은 효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보셨다시피 일단 임상 자체가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효능을 발휘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뻥 차고 나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LB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찾아뵀는데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